그러면 이제 6강에도 들어갈 수 있는 팀에 대해서 6강이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두 분 4강 얘기할 때 맨유가 이번에 맥과이어 선수 영입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우리 4강 들어갈 수 있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해리 맥과이어 역대 수비 최고 이적료죠? 네. 7,800만 파운드인데요. 레스터 시티. 좋은 수비수죠. 네. 근데 사실 현대 축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역시 수비수에게 필요하죠. 네. 빌드업 능력이나 게임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속도.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리 마과이어는 체격 조건에 비해서 물론 순발력도 좋고 힘도 있고 상당히 정말 최고의 수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네. 반다이크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다.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정을 해서 커팅을 하러 들어갈 때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거 하는데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가 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워낙 수비에 문제가 되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완비사카 같은 선수는 수비에서 특히 뭐 원투펀치에서도 제가 기록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태클 능력은 최고예요. 수비 하나만큼은 좋지만 완비사카가 공격 시에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오버랩 그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수비에 비해선 아쉬움이 또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수비 보강했어요. 또 센터백 보강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완비사카도 지금 5천만 파운드에 육박하는 이적료입니다. 근데 맨유의 보드진이 이 수비를 강화한다고 두 선수에게 지금 너무 많이 쓴 느낌은 분명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선수 영입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니엘 제임스 같은 선수를 일찌감치 스완지시티에서 데려오긴 했지만 이 선수 상당히 빠른 윙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에 어떤 확 급상승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경험, 기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에 올라가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니엘 제임스는. 그래서 이 선수에게 무언가 확 바꿔보자, 살아나보자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상황은. 수비는 물론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정감을 띌 수 있지만 또 수비 전환은 수비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허리라인에 마티치 같은 선수가 있고 마티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롤로서 수비 센터백을 보좌하는 역할을 이번 시즌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찼어요. 풀시즌 동안 얼마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사실 파트너로 에레라 같은 유형도 필요했지만 에레라는 보냈어요. 프리시즌에는 포그바 선수를 그냥 중앙 미드필더 내려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맨유 같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린델로프, 맥과이어, 루크쇼, 완비사카, 포백은 아주 그럴듯한 지금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비로 전환될 때 허리 라인은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포그바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만 포그바가 달라져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전히 수비 전환에서 문제점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썼는데 그 돈 쓴 만큼 무언가 확 효과가 보여지기에는 다른 쪽에 지금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어요. 뭔가 스쿼드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정리도 안 돼 있고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량이 조금 떨어진 이런 선수들 정리하고 이제 그 돈으로 또 다른 선수들을 조금 더 가능성 있게끔 영입을 해서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그 부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에레라 같은 선수는 보내고 거기에 지금 허리에 맥토미니 같은 선수가 물론 계속 잘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맥토미니로 하여금 그러한 허리 라인의 잠재성으로 4강을 완전히 다시 한번 4강 안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 강화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고요. 또 루카쿠를 보냈어요. 네. 그럼 공격은 그냥 마샬, 레시포드, 링가드 이런 라인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지난 시즌보다 4백은 조금 안정감 있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과연 이게 하나의 팀으로서 솔샤르 감독이 지난 시즌처럼 상황에 따라서 전술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정식 감독 되고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죠. 네. 결과적으로는요. 시도는 했지만 거기에서 얼마큼 진화된 팀으로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회의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맨유는 돈을 많이 썼지만 4강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 네. 첼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첼시 얘기를 한번 특집으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리그 초반에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을 겁니다. 지금 다비드 유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램파드 감독이 수비 불안 요소, 공격에서의 한 방의 중거리 패스나 공격 전환할 때 장점도 물론 봤겠지만 제가 아는 프랭크 램파드는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비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무모한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비드 루이즈를 바라보는 관점은 램파드는 수비의 안정성적인 측면을 더 봤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비드 루이즈도 이번에 떠났잖아요, 팀을. 그 전부터 램파드에 대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네. 저 감독은 나를 그렇게까지 중용하는 스타일은 아닐 좋아하지 것이다 않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 그래서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네. 사실 이미 둘 사이가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존 테리, 히카르도 카르발료와 같이 선수 그런 생활을 류를 했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리나 카르발료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디거가 부상해서 복귀하는 시점 맞물려서 지금은 커트 주마하고 크리스텐센으로 이제 버티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다비드 루이즈를 보내면서 내심 램파드 감독은 보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심 토모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토모리를 더 활용할 기회가 많겠다. 왜? 램파드는 토모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디거 복귀하면 아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센터백 라인을 운영을 하겠죠, 파트너로. 근데 토모리는 조금 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주축 라인들이 좀 없는 상황. 윌리안하고 오도이도 이제 복귀가 해야 돼요. 이 선수들은 아마 램파드 감독도 주축 라인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윙포드. 지금 플리식 선수가 프리시즌은 상당히 잘하긴 했어요. 메이슨 마운트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전에도 제가 첼시 램파드 얘기할 때 이 감독은 경쟁 체제를 들어갈 거다 올 시즌은. 네. 거기에는 바클리도 프리시즌은 최고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바클리 선수가 최고였죠. 네. 바클리가 있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메이슨 마운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윌리안 오도이 리디거가 돌아오는 시점 맞물려서 아마 그 전까지 시행착오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성적이 이렇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윌리안 오도이 리디거가 들어갔을 때 지금 4-3-3이나 다이아몬드 4-4-2보다는 4-2-3-1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까지도 또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러한 실험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그 중반 이후에는 이제 공수에서 조금씩인 베스트 11 체제가 구축이 되고 부분적 로테이션이 형성이 되는 시점이 빨리 생겨야 되는 게 일단 첼시의 목표고요. 그게 조금 늦어지면 올 시즌 중반 이후까지도 전체적인 승점 확보엔 기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왜? 저번에 램파드 감독 성향을 얘기했듯이요. 수비 쪽에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전술적으로 나와 있는 팀이고 그러한 체계가 완비가 되려면 일단 베스트 11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술적인 플랜이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부에는 캉테가 뭐 1라운드부터 선발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캉테 롤이 허리라인에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팀이 됐어요. 그거는 역시 허리라인의 수비 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르지뉴는 그대로 빌드업의 카드로 놓되 수비에서 캉테가 혼자서 많은 짐을 덜어야 됩니다. 측면 수비수의 공격과 당시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역시 여전히 램파드 감독이 불만인 부분은 측면 수비의 공격력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초반에는 수비가 약간 리디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스플리쿠에타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센터백을 도와주는 측면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도 이제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가 복귀를 하면 리스 제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이 선수의 공격력을 또 활용할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왼쪽은 알론소는 순발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램파드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에메르송 카드를 좀 써보겠지만 에메르송도 시원치 않으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사이드 공격 지원에서도 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불안 요소가 많다. 그게 기대 이상으로 빨리 정착이 되면 올 시즌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의원님이 6강을 위협하는 팀들 여러 팀들 됐지만 그런 도전 팀 3강. 도전 팀들에게 고전하면서 그 싸움이 5, 6, 7, 8 요 싸움으로 혼전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네. 오육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혼선이 될 것 같다라고 장현님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어차피 장 의원님 의견이 다 맞네요. 뭐 다 타당해요. 그 아스날보다 맨유나 첼시가 더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심정적으로는 네. 아스날이 그냥 더 위험하다고 나는 여기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설레발은 필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엔 올 시즌 아스날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우리보다 더 나쁜 팀들 많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또 그건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빅6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빅6를 위협할 팀들. 네, 지난 시즌은 저희가
울버햄튼을 찍었다기보다는 울버햄튼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 한윤 맞췄죠 저희는 울버햄튼. 근데 올 시즌에는 제가 볼 때 울버햄튼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저도 동의해요. 네. 울버햄튼 지금 지난 시즌 후반기도 그렇고 상대 팀들이 누노 감독 스타일에 대해서 적응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네. 이 팀이 지금 전력 보강이 크게 없습니다. 네. 라울 히메네즈, 덴동커 그냥 완전 이적시킨 것밖에 없어요 팀에. 그대로 아마 베스트 11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제 생각에는 지금 6강을 위협하는 7위권이 아닌 아마 10위권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6강을 위협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의 1순위 팀은 에버튼. 2순위 팀은 에버튼은 뭐 워낙 멤버들이 좋아요. 네. 특히 감독 능력도 상당히 좋고 마르코 실버 감독이. 그리고 두 번째 2순위 팀은 전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을 봅니다. 네. 네. 웨스트햄이 이번에 그 포르날스, 할러, 특히 포르날스 영입은 정말 좋은 영입이고 여기에 딱 필요한 그동안 사실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를 축으로 허리라인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쪽에 아로나우토비치가 있을 때의 2선 3명과의 부분 전술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포르날스 영입에서는 제가 그 필리페 안데르손 선수나 란친이나 이러한 2선 자원들도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전방에 할러 선수 같이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이런 선수 유형이 있고 치차리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백업들도 좋습니다. 스노우그라스, 야르몰렌코 뭐 상당히 좋은 백업들, 디앙가나 좋은 백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에 비해서 공격의 무게감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네임밸류 정도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웨스트햄을 2순위로 보고 있어요. 한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6강 위협? 저는 뭐 며칠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6강을 하나 바꿔놓을 팀이 있다면 에버튼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에버튼 1순위론에 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멤버가 좋은데 특히 모이세 켄 선수의 영입. 좋죠. 유벤투스로부터의 모이세 켄 선수의 영입은 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영입 가운데 가장 깨소금 영입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영입이에요. 물론 지난 시즌에 히샬리송하고 시그루드손이 좀 나눠서 골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과 이제 기존의 빅6와의 지난 시즌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득점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 골잡이로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위력적인 득점원이 히샬리송 선수 말고 더 있었어야 됐었어요. 에버튼이.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망한 스트라이커, 이제부터 정말 전성기가 활짝 열릴 가능성이 높은 모이세 켄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저는 유벤투스가 이 켄 선수를 이렇게 쉽게 내준 거는 큰 실수했다고 봅니다. 저는. 에버튼에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에버튼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중요한 미드필더인 이드리사 게이 선수를 내주긴 했는데 여기에 그 대신 이제 2명을 데려왔어요. 한 선수가 장 필립 그바망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바망. 그리고 잘 아시는 페이비안 델프 선수가 있습니다. 델프 선수는 뭐 최근에 부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중앙 미드필더를 또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델프 선수도 델프 선수지만 그바망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에버튼이 지금 올 여름에 데려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에버튼보다 더 큰 클럽들도 그바망 선수를 주목하고 있었던 팀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상당히 올라운드적으로 괜찮은 중앙 미드필더이고 또 급하면은 중앙 수비수로 활용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픽포드 골키퍼까지 있기 때문에 골키퍼로부터 모이세 켄까지 밸런스 상당히 괜찮다. 저는 웨스트햄 말고는 이제 확실히 레스터. 지금 레스터가 사실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요세 페레스 선수가 왔고 또 계속 주저앉힌 틸레만스 같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 면에서는 레스터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은 이 에버튼을 필두로 말씀하신 뭐 웨스트햄, 레스터, 울버햄튼까지 요 도전군이 과연 빅6를 진짜로 엎을 수가 있느냐. 얼마나 흔들지. 상당히 흥미로운 시즌. 그 정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이 과연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우리의 전망이 맞을지도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